여러분들 부동산 재테크로 또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초보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보통 초보자분들은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20억, 30억씩 하니까 일단 뭐 억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돈이 없으면 할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돈이 정말 많아야만 될까요? 아니면 조금의 자금으로도 시작이 가능할까요? 돈이 1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1도 없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정말 소액 네. 아니면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한 투자법이긴 한데 네. 뭐냐면 네. 집을 사요. 네. 그러니까 1억의 집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지역에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를 1억 2천이나 1억 3천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취등록세 내고 뭐 중개비 다 내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이제 흔히 플러스피 투자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플러스피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쉬우면 쉽게 못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을 배우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서 그 물건을 찾는 것도 쉽지가 그러겠죠. 않고 네. 그런 물건을 이제 컨트롤해서 세팅을 끝나는 데까지도 이제 스킬과 내공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으면 결국엔 노력을 더 들여야 된다. 그렇죠. 공부를 더 하고 현장을 더 다니고 하면서 노력을 더 들이면 되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100% 공감해요. 저도 지금도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면 궁하면 통한다고. 그죠? 맞아요. 방법을 다 찾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막 하다 보면 남들이 또 모르는 분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메디테레님 뭐 블로그 가면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예,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를 네.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있죠.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이제 방법은 있구나. 가서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자꾸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전하잖아요.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자할 때 위험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부동산 업계가 되게 사기가 난무해요. 그래서 맞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난무하죠, 그래서 진짜로. 네, 그냥 막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네. 맞습니다. 어느 분야나 다 이제 사기꾼들이 있지만 맞아요. 이제 돈을 다루는 업계다 네. 보니까 네.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하셔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시고 오시는 수강생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남한테 맡기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공부를 한 다음에 맡기더라도 맡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좀 약간 그런 강사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역을 찍어주는 그런 강사들이 나를 이제 인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제 그분도 내공이 워낙 크고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조사했을 때도 그게 맞으면 이제 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 사람이 얘기해줬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가장 큰 리스크는 세금 리스크예요. 세금.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옛날에는 세금 모르고 그냥 투자했다가 나중에 세금 좀 나오면 그때 뭐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번 거보다 세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세금 먼저 배우고 이제 투자를 세금에 이렇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누구한테나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피 투자 있잖아요. 그 투자가 옛날 같았으면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제가 그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 것도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시라고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1억 3천원대에 산 게
1억 4,500에 전세를 맞추고 지금은 그게 2억대에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물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긴 하지만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이 누구한테나 좋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 한다면 만약에 담임쌤이 네. 한 집에 서울에 집을 10년 전에 사고 그거를 계속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곧 이사를 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이 플러스 B 투자를 한 거죠. 근데 10년 전에 산 서울에 있는 집이 10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한테나 좋은 물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한테나 좋은 물건이 없어요. 네. 자기 상황에 맞는 물건을 그렇군요. 찾으셔야지 가장 좋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가지고 네. 미리 준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소액 투자, 우리 40, 50대 되게 돈이 많지 않아요. 또 현금을 쌓아놓고 계신 분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그 사례 있으면 좀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그 소액이라는 게 대체로 좀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각 전문가마다 소액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소액이라고 했는데 갔는데 막 억대야. 그래요. 물론 그분한테는 소액일 수 있지만 오는 사람한테는 소액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액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네. 뭐 3천만 원 요런 정도. 제가 아까 이제 그 플러스 B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지역의 그 단지에서도 똑같이 여러 명이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례도 제가 여기가 워낙 좋아서 이제 여러 사례를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골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500 들어가고 1000 들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오히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도 가능한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면 그 지역이 원래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공급 물량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거죠. 근데 공급 물량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 소화되고 하면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갑자기 대량의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확 조정이 될 때가 네. 있어요. 게다가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지금 취득세가 1%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닌 물건이었던 거죠. 기존에는. 네. 근데 공급 물량이 많아서 걔가 가격이 조정돼서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워낙에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네.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상황이 되면 시기가 되면 네. 전세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와 줘요. 근데 매매가는 몇 번 역전세를 이제 맞았기 때문에 매매가는 금방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매가는 이제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전세가는 거품이 없고 실수요자니까. 실가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가격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 공급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이제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에 반영되기 이전에 되면 이런 식으로 소액이 가능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겠네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한두 건만 가능하고 빨리 지나가는 그렇죠. 지역이 있고 또한 이게 두세 달 정도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지역과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지방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찾는다고 한다면 네. 지금도 소액 투자가 지금도 가능해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는 이런 지속적인 관심, 또 발품, 관찰, 그리고 이제 거기 타이밍,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진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혹지 않은 이걸 또 뭐 투자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받아보다 보면 정말 웬만한 직장인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또 우리 또 급여 소득자들은 이렇게 안 해서는 이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말에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가능해? 에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매매가보다 전세 비율이 높은 것들 아까도 이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플러스 피 무피 투자가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혹시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뭐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금액대별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가 워낙 많아서 뭐 특징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자가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대출을 갚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강남 3구에 진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워너비 동네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깃발을 꽂고 싶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비싼 막 몇십억 하는 곳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공부를 하고 이 정도 때는 지금은 서울을 진입해야 돼 라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진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을 팔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을 하고 그 돈으로 마련해서 강남 3구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서 남편이 저한테 얘기한 게 우리 정말 괜찮아? 이러다 길거리 나앉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100만 번을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는 거 맞아?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근데 저도 사실 쫄보여가지고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계속 현장에 가고 몇 달 동안 계속 보고 뭐 데이터 뭐 남이 얘기하는 거 뭐 이거 다 조합해서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게 맞아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앞일은 100% 모르는 거지만 내가 리스크를 감수해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처럼 얼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억대의 물건이 나왔었는데 이제 거의 6억 가깝게 5억 5천 이상 가격이 나갔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종책이 조정받아서 이제 5억 2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매물들이 좀 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매물들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이제 시그널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5억 2천대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거래를 해가지고 2달이 지났더니 그게 2억이 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고 내가 타이밍을 잘 잡고 이제 결심을 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되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는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약간의 목돈도 있어야 돼요. 없을 수도 할 수도 있죠. 그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타이밍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무모한 용기는 안 되죠. 내가 이래저래 다 알아보고 이거를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그 용기. 자, 그러면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도 우리 메디타리님처럼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 또 실제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실 건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목돈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이 부동산 재테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이 질문이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데, 메디테리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정말 기본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노하우반이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잉클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용어라던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서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은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담임쌤도 부동산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집 거래를 하실 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죠. 뭐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우선 도장을 그냥 주잖아요. 알아서 찍어. 알아서 하고 설명하면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내내 하다가 이제 도장을 찍고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사장님도 나한테 정말 전적인 아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현장 공부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재산을 버는 건 이제 둘째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들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업으로 계속 할 거라면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 과목을 인강으로 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렵죠. 그거 다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 메디타라님 우리 잉클에서 그 기초, 여러분들이 한 이제 부동산 기초 강의도 하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아도 또 실행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메디타님은 그런 이 어려운 공부, 또 이 공부한 걸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매번 이제 장벽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하셨어요? 그럴 때 약간 그
자기 개발 쪽 얘기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놓은 문구가 있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이 변하기를 바라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네. 글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의 도전을 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 그 투자를 용기를 못 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이유는 본인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욕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최소한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물건을 투자를 할 거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조금 작은 성취를 이뤄가면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용기를 낼 수 있고 실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거 1억짜리 1억대 걸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연습이 됐다. 그럼 이제 3억대, 5억대, 7억대, 10억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부자의 그릇을 넓혀 가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부부끼리 오면 이렇게 부부끼리 싸우신 분이 많아요. 내가 그때 이거 계약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뭐 이러면서 요즘에 이 부동산 급상승 시기에 우울증을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상당수가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서 부부싸움을 넘어서 뭐 이혼, 이혼까지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벼락거지 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상승장에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위로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될까요? 부동산 힐러로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그런 분들이 제가 상담을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영등포에 집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파리 대책, 네.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발표됐을 때 집값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이 전 재산인데 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이 남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자식들 다 말리고 이게 내 집인데 그냥 거주하는 집인데 굳이 뭐 살 때는 뭐 떨어지나 오르라도 상관없지 않냐 해가지고 반대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겨가지고 파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2달 지나가지고 2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절세 살게 됐는데 다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제 본인이 거주했던 생활거래소는 이제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 나이에 다시 2억의 대출을 받아서 갚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화병이 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가슴을 정말 쥐어 뜯으시면서 울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상처가 되시겠지만 그거를 인정하시고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거를 약간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뵀는데 거기에 좌절해서 그냥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집이 원래 이런 건데 내가 제대로 집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우리 집이 전세 살았는데 그 집이 2배가 됐더라. 내가 일한 게 되게 소용없다. 이런 걸 이번에 알게 돼서 그걸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겠지만 그러겠네. 그 상처가 더 딱딱하게 잘 굳어서 오히려 튼튼한 근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불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거는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네네. 마지막으로 요거 이 초보 투자 관련해서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무주택자예요. 근데 돈은 한 3, 4억 있어요, 모아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먼저 할까? 아니면 그냥 투자로 먼저 들어갈까? 또 뭐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이 될 때까지 있다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투자로 바로 넘어갈까? 왜냐면 집을 사버리면 청약 조건을 이제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 투자자일 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자본이 한 3, 4억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집 마련을 먼저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할 거냐는 거는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내가 이제 학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갈려요. 그러겠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있다, 그럼 전학을 계속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전세를 꾸준히 거기 살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정해야 되고 이제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거냐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내 집 마련은 내가 학부모냐 아니냐, 그 돈이 있냐 없냐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내가 정말 돈이 없고 이제 막 신혼부부고 애도 없다. 그러면 굳이 돈도 없는데 내가 원하지
원하지 않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그 돈으로 깔고 하는 돈을 최소화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모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훨씬 빠르게 자산도 상승시키고 그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상, 그러니까 세금 문제상 본인이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비싼 집을 제일 첫 번째 주택으로 둬야지만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세팅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주택은 무조건 제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세팅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고 나는 그마저도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투자를 해서 불려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큰 걸 하고 나머지 이렇게 돌리겠다. 이제 세팅을 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지역별로 이제 아파트 입주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청약 대기 수요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청약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청약을 기다려도 되겠지만 내가 청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사실 지금 청약 강의를 이제 분양 쪽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청약 기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가 그 기회 비용을 내가 충분히 감수하고 난 투자 절대 안 해. 그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기회 비용이 내가 지금 청약을 계속 넣고 떨어지고 하는 그 기간 자체가 기회 비용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본인 갖고 있는 금액 안에서 집을 사고 나중에 공급 물량이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많고 전국으로 250만 채를 짓네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급 물량이 쏟아져서 할 때 좋은 가격에 좋은 입지에 있는 거를 그때 주워 와도 되거든요. 꼭 지금 주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경쟁이 치열할 때. 네. 그래서 저는 기회 비용으로 그걸 날리지 말고 지금 부동산이 상승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상승분을 기존 주택으로 살고 본인이 진짜 살고 싶으면 조금 더 딜레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을 기회 비용으로 날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